성 의장님. 예. 또 이게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벌써 좀 무섭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이준호 사령관하고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뭐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답변이 바뀌거나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또 의견이 다른 그 예하 밑에 있는 그런 장교, 뭐 수행 장교라든지 뭐 김대우 수사단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그러니까 영관급에 해당되는 그 장교들, 그쵸. 그 장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동조해줄지 네. 아니면 여인영 사령관 예전에 얘기했던 검찰 조서에서 얘기를 동조해줄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 있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하지 않을까? 네. 그게 뭐 한 번 더 해서도 뭐 명분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의견을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 또 답변이 제한된다고 할 테니까 네. 그러면은 실행을 한 사람들 단위 정도는 한 번 더 불러서 들어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잖아요. 네네. 현재 몇 대 몇 같습니까? 저는 8대 0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8대 0. 네. 네. 돈 얼마 거실 수 있어요? 예? 8대 0이요. 아 저는 그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 고스톱도 좀 10원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비슷한 질문을 허준석 대변인께도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터널이 하도 어두컴컴한 터널이 길다 보니까 네. 도대체 이 터널이 몇 킬로미터짜리인지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아마 피곤하시고 답답하시고 뭐 점심 드셨지만 아마 체한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터널 몇 킬로미터짜리입니까? 저는 그냥 깜깜한 터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굉장히 밝은 그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하면 예.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네. 우리 20대 30대들을 비롯한 그동안 침묵하던 우리 사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네. 시민들, 지식인들이 예.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본질적인 그 실태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그거 알았지만 목소리 내지 않던 분들이 목소리를 막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큰 방향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길로 가는 그 방향에 접어들었다. 그렇게만 접어들면은 대통령은 탄핵돼도 괜찮다. 그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문제니까 네.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는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묘하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네? 사실 그 지난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조선일보의 그 유현준 교수 칼럼을 읽고 되게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유현준 교수 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대표적인 통섭적 지식인이에요. 네. 유튜브 구독자가 셜록 현준이 136만 명입니다. 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분이 정치색은 드러내지 않죠. 네. 전혀. 그런데 그날 칼럼에서 친중 공작이 네.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다. 음. 그런데 이것을 철진한 네. 반일몰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친중 공작에는 눈 감고 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운동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 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친중 공작? 지금 뭐 어제 부정선거 그때도 친중 공작에 그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분 참 대답 잘해. 뭐 이게 그렇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이렇게 외교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뭔데요? 미 국무부의 분석 보고서에 네. 중국이 전 세계 여론 조작, 정보 조작을 위해서 매년 수조 원을 지출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삼선 의원이잖아요. 네. 이분이 미 하원에서 이 외교 정보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20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더 힐즈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의 탄핵 주도 세력들이 계속 한국에서 저렇게 주도권을 잡고 나간다면 네. 북한과 중국이 계속 여론을 조작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기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무부 보고서를 그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친중 활동, 친중 공작 또는 여론 조작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네. 그것은 저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현준 교수도 거기에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과거에 미국도 그런데 네. 네, 과거 미국 예. 말씀 이어주시죠. CIA가 예. 친미 국가들 만들기 위해서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네. 많은 공작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그랬는데 중국이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미국 보고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서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국도 거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건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합리적 추론이죠. 중국이 공작을 한다면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예전에 크게 논란이 됐던 뭐 공자학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뭐 구체적인 뭐 그런 것들은 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은 이제 모르겠지만 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국 국적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가짜 뉴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우리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오고 있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금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유 교수 말을 이제 인용을 절반쯤은 하셨습니다만은 네, 미 국무부 분석 보고서가 일단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댓글 조작 같은 거 충분히 저는 댓글 조작 공작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실제로도요 선관위에 네. 이번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해킹이 8번이 있었잖아요. 네. 외부 침입 8번을 했는데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거죠. 해킹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예. 그중에 이제 7번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국정원이. 네. 저는 거기에도 중국의 그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제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네. 국정원 가가지고 예. 그 몇 명 그 언론인들이 가가지고 네. 현안 브리핑을 쭉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그 해킹 시도가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하루에 뭐 수만 건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국정원의 분석은 그 중에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천진난만한 거죠. 그런데 뭐 저도 그쪽으로 이제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도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뭐 동맹이든 적성 국가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하기 때문에 심하면 뭐 어떤 일정 기간 내에 수백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고 그런 대부분 99.99%는 다 막아내고 서로 막아내고 네.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 뚫리면 이제 큰일이 벌어지고 이러는 건데 근데 그 역량과 자원이요. 네.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된다. 매년 수조원 쓴다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예를 북한은 들면.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예. 그 정찰 중국 해커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기술이 좋은 거고 네. 중국은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 마치 중공군 인해 전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그 물량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적화될 뻔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돈이 많고 더더군다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때보다 훨씬 크고 인태 전략에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미국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냥 중국 같은 정권이 저 전체주의 정권이 한국을 그냥 둔다? 그거는 굉장히 그 나이브한 발상이죠. 네. 이런 말씀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문영배 소장님 저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터널이 거의 끝나가고 거기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군요. 끝나가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못 느끼는데. 그냥 빛이 비춰온다. 네. 민심의 빛이. 예. 그렇다면은 똑같은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본다면 네. 지금 헌법재판관 8명 뭐 차후에 9명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 네. 현재 스코어 8명이니 몇 대 몇입니까? 일단 8대 0 이것도 거꾸로 8대 0. 사실 심리는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심리가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반대 의견 가진 사람도 많던데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 헌법재판관들이 예. 성향 자체가 일단 대통령 측의 말을 일단 좀 불신하는 것을 보이고 네. 대통령 측의 신청은 다 기각해 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런 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신문 조서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당신들 나와서 얘기하는 건 말 바뀌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신문하고
서명하고 한 거 그거를 일단 믿겠다. 네. 이런 태도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8대 0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은 좀 유동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4명 정도는 결정했죠. 네. 본인 마음을. 이건 이제 어느 쪽에 4명이 결정했다는 뜻이죠? 인용이다 4명은 결정했다고 봅니다. 누구?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렇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터부가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명은 저는 그 기각의 손을 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정영식 봅니다. 그리고 조한창.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러면 두 사람 남았잖아요. 김영두하고 김복형. 네. 한 분은 여성 재판관이시고 김영두는 알고 봤더니 제 중학교 후배님이시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건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명이 이쪽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변수는 2가지라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여론 추이입니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여론이 네. 어디까지 높아지느냐인데 네. 어쨌건 지금은 약간 좀 그 말씀은 네. 헌법 재판관들이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전제로. 받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돌풍인가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대사가 헌법 재판은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이고 정치 재판이라고. 근데 여론이란 건 드라마를 인용하실 줄은 민심이지 않습니까? 민심. 민심. 예, 민심은 천심이고요. 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상식과 법리 모든 것을 밟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지혜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것을 당연히 저는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탄핵 심판이 조금 그 판도를 알 수 없는 데까지는 왔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대 2고 둘은 퀘스천 마크.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4대 2인데 아닙니다. 예, 그 2명은 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가는? 아직 근데 미정이라고 보는 거죠. 기각 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8명 사이에도 지금 서로 간에 치열한 서로의 탐색전, 눈치 보기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설문으로 제가 바꿔서 여쭤본다면 네. 확실하게 인용 4명, 확실하게 기각 2명, 기각일 듯 2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각은 4명이지만 이쪽 인용 쪽 4명하고는 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4명은 확실하게 인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2명은 기각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이분들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돌아가는 이 모양과 여론과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네. 그냥 만장일치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여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네. 대한 의문, 그 상식적인 그 의문이 네. 점점 더 커지면 네. 이 두 분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서 비록 내란의 혐의를 일정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내란은 아니잖아요. 내란은 아예 내란은 뭐 아니다. 판정한다 안 한다 그것도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란까지는 아닌데 예. 어쨌건 비상계엄의 요건하고 그런데 지금 변론 과정에서 네. 증인 데려다 놓고 묻고 대답하는 건 다 내란 혐의에 대한 걸 묻고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는 다 이제 그 같은 행위에 국회를 봉쇄하려고 안 했느냐, 뭐 그렇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안 했느냐, 네. 그게 다 이 내란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국권문란이냐 폭동이냐 이제 예. 그 부분이죠. 어쨌건 그래서 저는 그 한 명이 네. 그 기각적으로 네. 그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 또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김복형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부에서 그런 지금 치열한 그 서로의 눈치 게임 또는 탐색전 이런 것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을 굳이 왜 이렇게 꼽아 넣으려고 하느냐. 그 이쪽 4명이 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런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성채원 부의장께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아마도
그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인용 쪽일 것이다. 기각 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쵸. 잘못 얘기를 했다가 뭐 네. 그럴 가능성이 틀어져 버리는 순간 또 말한 사람이 또 이상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형두하고 정정미하고 그 두 재판관이 비슷한 시기에 재판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린 목록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그 둘을 살펴봤어요. 둘이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중도로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두 분이 내려놓은 결정들 15건을 전조사를 해보니까 김영두 재판관님은 철저하게 찐 보수예요. 예를 들면 군대 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냐 유연이냐. 합헌. 군대 내에서 하급 장교가 상급 장교에게 단체로 진정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 법이 하면 안 된다 쪽.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대해 또 뭐 지난번에 뭐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편들어주는 쪽. 저 김형두 재판관이 뭐 최근에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 기각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 왜 서울시 공무원 간첩몰이 뭐 했다가 나중에 보복으로 다시 한번 기소를 했다는 그 검사에 대해서도 이 검사의 행동이 어떻느냐 뭐 물어본 게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 그것도 검사편. 그다음에 방송 3법도 역시 국민의힘 편. 예를 들면 뭐 논리는 좀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만. 그런데 그때마다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예. 김영두 재판관이면 이제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분인데 지금 보수적 판결을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 8명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신 분이에요. 왜냐면 몇 분은 조한창 판결 그 재판관은 아직 판결 내린 게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성향 분류로 치면 뭐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에 김영두 재판관 그러면 세 분 반대하면은 기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기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긴 해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네.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 민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신뢰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남양주랑 경기도가 붙었을 때 권한쟁의 심판 붙었을 때 지난번도 그 말씀 그러니까 주셨어요. 저는 그 판결 하나로 이 사람이 공정한 사람인 게 드러난 건데 계속 재판관을 공격하잖아요. 저는 이런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사람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그때 이 판결 잘못된 거 아니냐 판결에 대해서 누구든 저는 의견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내가 봤을 때 잘못됐어. 그 판결 내가 봤을 때 너무 치우쳤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야. 이 재판관은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앞으로 사법부 뽑을 때 무조건 중도, 이 사람은 보수 성향도 안 돼, 진보 성향도 무조건 중도, 평생 어떻게 중도로 살아왔는지 증명해봐. 이거를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답답해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예측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잘못한 거야. 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몰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국민의힘 그 일부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재판관 공격하면서 이 사람들 답정해놓고 한다. 이 사람들 답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문제는요. 문영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라는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상괴를 많이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법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잖아요. 회장인데 우리법연구회가 너무나 그 이권 카르텔이 돼가지고 사법부를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이 문재인 김용수 시절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이념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엔 저런 말을 어떻게 하는 다이빙벨의 진실은 뭘까? 유엔군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저런 말을 하는 분이 우리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 그것도 소장 대행이 돼서 판결을 한다? 이 의무는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남양주시 얘기만 야권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남양주는 이제 코끼리 비스켓이죠. 코끼리 비스켓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큰 정말 중대한 운명이 걸려 있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인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 갖고 있어요. 그러면 판결문을 가져오셔야 된다니까요. 문영배 재판관이 완전 좌편향돼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이런 거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자, 그런데 성천 의장께 예.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분들이 결론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제 탄핵을 인용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나중에 그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도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마지막에 그걸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이번에는 설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소수 의견은 끝까지 소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가 있다. 네, 왜냐면은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 아예 얘기를 안 했죠. 네. 몇 대 몇인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좀 뭔가 또 이렇게 밝혀지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처럼 결국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 봐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밝히지 않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뭔가 뭐 소수 의견 밝혀주고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괜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만장일치를 하자라고 한번 해봤던 건데 네. 또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또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게 밝혀졌어. 그러면 이렇게 몰아가는 게 맞냐라는 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할 때 아마 저는 글쎄요 소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을 명기하자. 우리가 왜 꼭 무조건 만장일치를 가야 되느냐라는 저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8대 0이라는 건 당위론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실 분석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제가 분석했을 때 왜냐면 그 국민 여론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국민 여론 보기 전에 봐야 되는 건 일단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잖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함인가를 보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여론을 좀 보죠. 근데 일단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전 너무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사실 다툼을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네. 그 대통령 측의 반박이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계엄 사태에 관련돼 있는 대통령 전 국방장관 그다음에 별 3개짜리들 사령관 4명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뭐 그렇죠. 1차장이었던 이들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이제 내일까지 경찰관들 이제 2명 나오고 그러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잖아요, 지금. 이건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건 사실 다툼의 여지가 노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쟁점이 4가지잖아요. 네. 헌법처에서 정리한 쟁점이 비상계엄은 정당했는가, 예. 포고령은 정당했는가, 예. 국회의 그 계엄군 투입 괜찮았는가, 네. 그리고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이 괜찮았는가 네.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려 이런 거 본 건데, 네. 근데 지금 국무회의가 그 사실 뭐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처음으로 뭔가 어제 나와서 나는 절차적으로 좀 있었다고 생각한다. 뭐 왜냐면 11명 올 때까지 기다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지금 대부분 입장 밝힌 사람들은 나는 그거 정당하지 않다고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래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금 증인 기각한 거 갖고 막 뭐라고 하는데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절차적으로 그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과 한덕수 총리의 말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충돌하고 근데 나머지 장관들도 보면은 대부분 한덕수 총리처럼 절차적 나는 그 국무회의인지도 모르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정점인 포고령은 정당했는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원래 개헌법에 의하면 포고령은 그 법무부 장관이 법리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본 적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도 그거는 이 완벽하게 위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박성재 법무장관도 나는 그 국무회의인지도 모르고 갔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국무회의라는 그 대목에서 내 성의장께 이제 한번 이렇게 따지듯 물어보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은 국무회의라는 게 늘 관례적으로 열려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국무회의야. 지금 회의가 시작되는 거야. 이러고 하지 않는잖아요. 그냥 오면은 이렇게 봐서 그냥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은 국무위원들 임명을 반드시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가령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들 한번 검토를 하거나 이 사람은 제청할 수 없어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거 그냥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요식 절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뭐 국무회의 뭐 220차 국무회의를 그 합니다. 모든 국무회의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걸 합니다. 뭐 네. 뭐 공고 올리고 네. 뭐 그런 절차를 다 밟지 않은 게 그러면 언제 그걸 다 밟냐라고 말할 수도 네. 있는데 뭐 비상이니까 네. 비상상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더라도 그래도 국무회의는 아마 저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네. 과연 국무회의로서 자 오늘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라고 한 게 아니라 다들 오자마자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다는데 지금 막지를 못하고 그럼 있어. 비상계엄을 미리 뭐 하루 이틀 전에 국무위원들 다 통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 와이프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오라 할 만큼 그 극도의 그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 회의라 하면 네. 통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 나 비상계엄 할 건데 여러 명 왔지? 나 할 거야 하고 가서 하면 그게 회의입니까? 네. 자 오늘 비상계엄 할 겁니다. 자 긴급하게 빨리 우리 한 30분 동안 토론해 봅시다. 나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할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최소한의 절차 그냥 비상계엄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 나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제대로 와서 얘기도 안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절차가 지켜졌는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모든 비상계엄이 뭐 전쟁 났을 때도 그러면 그래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정식적 절차를 밟은 걸로 뭐 약식으로라도 지킨 걸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했다고 하는 국무회의는 과연 이걸 국무회의로 부를 수 있는가? 심지어 아니라고 거기에 보거든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그 회의에다가 사인하고 갔느냐 이것도 따지는데 그거 전수조사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국무회의라고 이름 지어진 것 중에 회의 마치면서 전부 다 사인하고 갔는지 나중에 사인한 건 없는지 또는 뭐 비서가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없는지 그거 다 필적 감정해가지고 정말 그런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는지 그리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또 우리 당 대표의 법인카드 문제가 있을 때 네. 그 일부 강성지측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럼 모든 지자체장들 네. 그 법인카드 쓸 때 다 제대로 사인했는지, 제대로 사유서 썼는지, 네, 네, 네. 제대로 참석자 확인했는지 네.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털면은 네. 결국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회의 이런 것은 이제 좀 마이너한 문제. 사실은 그래요. 진짜 예. 그거는 이제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사태였는가 예. 그 판단.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군이 들어간 것이 그게 폭동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건데. 그게 정말 비상 사태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결국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네. 국민들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아 정말 할 만도 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선에서 좀 정체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이제 뚫고 나가면 제가 보기엔 이 재판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이번 것이다. 주말 광화문 집회가 문제겠네요. 그러면 이번 관건이겠네요. 광화문 집회 가령 네. 그 대구 집회에 서너 배 되는 인파가 몰려버린다. 이러면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3월 1일이 제일 지금 큰 집회라는 거 아닙니까? 네. 3월 1일이. 근데 네. 3월 1일에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 아닌가 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광훈 목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광화문에 1,000만 모이면은 네. 헌법재판소가 뭐가 다 쓸데없다. 1,000만 대통령 돌아온다 그런 얘기 하고 1,000만 있잖아요. 명은 못 모이고요. 네. 100만 명이 모이면 네. 그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까지가 꽉 차야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명 옛날에 촛불 집회 때 뭐 100만 명 이런 건 다 이제 거짓말.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월드컵 때. 네, 월드컵 때에는 저기 세종로 네거리에 서해 보면은 네. 그 네 방향 다 끝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 네. 월드컵 때는. 예.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세어 보면 200만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신문 방송 다 300만, 500만, 뭐 800만 다 쓰고 싶은 대로 썼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니까. 예, 그때는 아무도 시비 분 사람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대구는 그 어느 언론사에서 뭐 AI로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15만이었다는 네. 거예요. 실제 경찰 수산 5만인데 예. 실제 경찰 수산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게 맞고 경찰은 근데 추산할 때 추산 근거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수산 근거는 있죠. 아니면 평수 곱하기 예. 한 명에 몇 명 그렇죠. 하면 딱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5만 2천 내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어떻게 정확한지 모르겠고 그날 굉장히 추웠잖아요, 사실. 네. 서울은 되게 추웠고 대구도 아마 평소보다 추웠는데 네. 그날 광화문에는 제가 이제 그때 TV조선 그때도 얘기 오다 보니까 네. 평소 주말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너무 추우니까. 네. 근데 그날 안 추웠으면 예. 아마 정말 경찰 추산으로도 10만 원 모였을 겁니다. 대구에서. 네. 그러니까 그 군중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론조사 수치죠. 네. 그 데이터인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근데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영향 미치지 지금 않을까.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점프에는 S자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프가 이렇게 되는 점프는 없고요. 이렇게 가다가 계단참을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점프를 하고 계단참이고 그래서 지금 계단참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느 일정 방향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인데 네. 그 이제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제대로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 네. 그러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그 판단의 어떤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잠깐 정체된 느낌도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는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 합의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오로지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엄법 2조 2항에 보면 아마 여러 차례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요. 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할 때 그때는 헌법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데 계엄법 2조 2항에는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계엄법 2조 2항은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도 왜 계엄법 2조 2항은 얘기를 안 해요.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극도로 교란되느냐. 네. 그래서 국가기관들이 기능을 못할 정도, 현저히 못할 정도로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어제 국회 연설에서 그거 적나라하게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뭐 저기 뭡니까 탄핵 29번, 그다음에 특검 23번. 이 정도면은 그게 사회질서 교란 아닌가요? 그게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탄핵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국민 동의가 어느 예, 정도냐? 그 비상계엄 할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제 말씀은 탄핵을 기각할 정도냐에 대한 그 답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그걸 뚫으면 저는 또 국면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 천장을 뚫지는 못하고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정체도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성추현 의장한테 막 혼나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요? 네, 이 재판관들을 롤콜을 해서 성향 따지지 말라 이렇게 하려는데 제가 뭐냐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그 빛나는 별 3개 4개 불러다 놓고 전체 일어서 앉아 뭐 허리 숙여 사과해 그다음에 여기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별짓 다 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교실도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국가권익위원회 불려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비판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상임위원장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뭐 나가 있다 뭐 10분 쉬었다 오세요.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뭐 그 방송에서도 비판하고 저도 그런 거 이슈로 나오면 네. 좀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거든요. 예.